축하합니다. 두 분께서는 스테이지를 통과하고 실력을 증명해내셨어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페나콘이 차기 축제의 슈퍼스타가 될 사람은 단 한 명뿐이죠.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지금까지 타이틀을 지켜온 기존 우승자에게 도전하게 돼요. 여기서 실패하면 슈퍼스타 칭호는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썰글래드 유한회사가 후원하는 제20회 33차 뜨거운 모래축제의 세 번째 스테이지 슈퍼스타 결정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럴 수가. 뭔가 엄청난 사람을 본 것 같은데. 멈추시죠. 아름다운 아가씨들, 미의 영광이 있나니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두 분의 따스한 얼굴은 이 격동의 순간 마치 봄바람처럼 뜨거운 모래와 같은 제 마음을 비추고 있군요. 당신은 미의 기사? 이미 다른 곳에서 제 비천한 칭호를 들으셨다니 정말 영광이군요. 축제가 곧 열린다는 소식에 유일무이호를 전속력으로 몰고 페나코니에 왔습니다. 하지만 미의 보살핌이 없는 누나는 혼란에 빠져 있었고 이곳으로 오는 길에 사람들을 구하느라 한참을 지체해버렸죠. 다행히 피그미 토끼키가, 떠돌이 고양이 격투가, 은하 닌자, 사구동 지능 기계 등 32명의 조난자는 무사히 난관을 극복했고 전 그들이 수많은 아름다운 생명과 함께 조화를 누릴 수 있게 이곳으로 인도했답니다. 별 말씀을요. 다만 공작새처럼 화려한 컴퍼니 파견원은 여전히 상태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함께 중대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고요. 이렇게 만난 걸 보니 두 분도 우승을 위해 오디션에 참가하신 모양이시죠? 이곳에 도착한 후 부족한 말주변 탓에 은빛 갑옷을 걸친 채 화염처럼 타오르는 덩치 큰 수배자라고 오해받았지만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 또한 꿈의 땅에서 얻게 된 미의 경험이니까요. 중요한 건 제가 이미 이곳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으니 저 미의 기사단 아젠티가 두 분에게 기사도 대결을 신청드립니다. 만약 제가 승리한다면 우승으로 향하는 길을 양보해 주시고 미의 여신 이드릴라님께서 우주 최강의 미모라는 걸 인정해 주세요. 두 분 미의 시련을 받아주시죠. 영광을 보시죠. 너의 의지일까 운명의 길에 의지하는 이름도 사라지게. 웃을 것 없군요. 사소한 상처인데 배를 끼쳤네. 내가 쏘아지. 타깃 정찰 완료. 전투의 예정. 적집 데이터 수집 알 포획 마커 활성화. 이제 즐거운 반격 시간이야. 전력을 다하세요. 출발할 시간이야. 떠도는 인도하지. 충성 맹자. 사소한 상처인데 배를 끼쳤네. 악한 악기들 몸이 상대해주지. 한 번 더. 미의 훈장. 레이스가 불타고 있어. 화염의 레이스 돌격.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리. 황무기가 결국엔 내릴 거야. 시련을 받아들이죠. 적집 데이터 포획마크 활성화. 이제 즐거운 반격 시간이에요. 이름도 사라지리. 자! 발버둥칠 수고를 떠도는 자를 인도하지. 시련을 받아들이죠. 전력을 다하세요. 도망치지 마. 시련을 받아들이죠. 너의 의지에 적집 데이터 운명이 길을 포획마크 활성화. 이제 즐거운 반격 시간이에요. 시련을 받아들이죠. 몸의 이름도 사라지리. 보잘 것 없군요. 영광을 보시죠. 렌스 전투 준비. 시작! 괜찮은 호흡인걸? 렌스가 불타고 있어. 화염의 렌스. 돌격! 타겟 정찰 완료. 시련을 결투를 시전력을 다하세요. 자! 한 번 더.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리. 황무기가 결국엔 내릴 거야. 충성맹세. 시련을 받아들이죠. 떠도는 자를 인도하지. 놀라운 신념이군요. 하지만 우승은 이드렐라님의 몫입니다. 전투의 예정. 지원 투입. 참여하시죠. 전력을 다하세요. 내가 쏘아지. 악한 악기들 몸이 상대해주지. 렌스가 불타고 있어. 화염의 렌스. 돌격! 몸의 이름도 사라지리. 적집 데이터 수집와 포획마크 활성화. 이제 즐거운 반격 시간이에요. 결투를 시전력을 다하세요. 출발할 시간이야. 대지로 돌아가게 돼 있어. 영광을 보시죠. 전투의 예정. 렌스 전투 준비. 시작! 충성맹세. 전력을 다하세요. 두 분 미의 시련을 받아주시죠. 미의 훈장. 너의 의지일까 운명이 떠도는 자를 인도하지. 보잘 것 없군요. 타겟 정찰 완료. 결투를 적집 시작하죠. 데이터 포획마크 활성화. 이제 즐거운 반격 시간이에요. 전력을 다하세요. 익숙한 느낌. 몸의 이름도 사라지리. 또야. 참여하시죠. 괜찮아. 날 쳐. 한 번 더. 전부 광해가 내킨 목숨을. 사소한 상처인데 해를 끼쳤네. 내가 쏘아지. 자! 영광을 보시죠. 렌스가 불타고 있어. 화염의 렌스.
돌격!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리. 황무지가 결국엔 내릴 거야. 떠도는 자를 인도하지. 적집 데이터 수집 완료. 포획 마크 활성화. 이제 즐거운 반격 시간이에요. 악한 악기들 몸이 상대해주지. 아군이 우세하네요. 시련을 받아들이죠. 너의 의지일까 몸과 이름도 사라지리. 시련을 받아들이죠. 충성 맹세. 감히 날 쳐. 가자. 전력을 다하세요. 출발할 시간이야. 렌즈 전투 준비. 미의 훈장. 렌스가 불타고 있어. 화염의 렌스. 돌격! 시련을 적집 받아들이죠. 데이터 포획 마크 활성화. 이제 즐거운 반격 시간이에요. 한 번 더. 너의 의지일까 떠도는 자를 인도하지.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리. 황무지가 결국엔 내릴 거야. 결투를 시전력을 다하세요. 지원 투입. 내가 수호하지. 자! 지원 감사해요. 출발할 시간이야. 몸과 이름도 사라지리. 지장 없어. 참여하시죠. 영광을 보시죠. 렌즈 전투 준비. 시련을 받아들이죠. 너의 의지일까 운명이 떠도는 자를 인도하지. 놀라운 신념이군요. 하지만 우승은 이드릴라님의 몫입니다. 적집 데이터 포획 마크 활성화. 이제 즐거운 반격 시간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악한 악기들 몸이 상대해주지. 전투의 예술. 출발할 시간이야. 충성 맹세. 전력을 다하세요. 지원 감사해요. 한 번 더. 자! 결투를 시전력을 다하세요. 적집 데이터 포획 마크 활성화. 이제 즐거운 반격 시간이에요. 시련을 받아들이죠. 너의 의지일까 운명의 길의 의지일까.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리. 황무지가 결국엔 내릴 거야. 저도 광해가 될 텐데. 힘을 줘. 영광을 보시죠. 전투의 예술. 내가 수호하지. 자! 렌스가 불타고 화염의 렌스. 돌격! 출발할 시간. 적집 데이터 수집할 포획 마크 활성화. 이제 즐거운 반격 시간이에요. 시련을 받아들이죠. 떠도는 자를 인도하지. 참여하시죠. 전력을 다하세요. 이쪽으로 오지 마. 악한 악기들 몸이 상대해주지. 적집 데이터 포획 마크 활성화. 이제 즐거운 반격 시간이에요. 때가 왔어. 자!
가자! 지원 감사해요. 한 번 더. 전투의 예지. 너의 의지일까? 운명의 길의 의지일까? 떠도는 자를 시련을 인도하지. 받아들이죠. 렌즈 전투 준비. 타겟 중 렌즈가 탈바이에 불타고 있어. 화염의 레이스 돌격. 충성 맹세. 적집 데이터 포획 마크 활성화. 이제 즐거운 반격 시간이에요. 전력을 다하세요. 지원 감사해요. 시련을 받아들이죠. 죽은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리. 황혼의 비가 결국엔 내릴 거야. 전력을 다하세요. 시련을 내가 받아들이죠. 수호하지. 무서워요. 도망치지 마! 지원 감사해요. 출발할 시간이야. 영광을 보시죠. 결투는 시작하죠. 악한 악기들! 몸이 상대해주지! 적집 데이터 수집 완료. 포획 마크 활성화. 이제 즐거운 반격 시간이에요. 렌즈가 불타고 있어. 화염의 레이스 돌격. 때가 왔어. 야! 떠도는 자를 인도하지. 시련을 받아들이죠. 참여하시죠. 전력을 다하세요. 또야. 가자! 적집 데이터 수집 완료. 포획 마크 활성화. 이제 즐거운 반격 시간이에요. 전투의 예지. 전력을 다하세요. 대지로 돌아가게 돼 있어. 슬픈 범위가 될 텐데 힘을 줘. 렌스가 불타고 있어. 화염의 레이스 돌격. 됐습니다. 여러분의 진의를 깨달았으니 패배를 인정하죠. 아름답군요. 정말 멋진 대결이었습니다. 덕분에 이데릴라님의 미명을 지키기 위해 더 정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훈입니까? 어서 가보시죠. 그대 그리고 아름다운 나가시여. 오디션 우승은 두 분의 몫입니다. 전 이곳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두 분을 바라보며 관중들과 함께 진심 어린 박수갈채를 보내도록 하죠. 지금은 시간이 없지만 인연이 된다면 또 만나요. 미애 기사님. 이제 결승점으로 가자. 페나코니엔 인재가 정말 많은 것 같아. 우리가 늦은 게 아니라면 좋겠네.
정말 축제 슈퍼스타가 되신 걸 축하드려요. 극장에 들어가기 전에 주최 측을 대표해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합니다. 그분의 빛 아래에서 행복하시길. 약속대로 전 여동생 그리고 웰트 씨와 함께 꿈의 주인을 만나 페나코니와 스텔라론의 진실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의견 통일을 이뤘어요. 저와 참나무 가문은 여러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쪽으로 말이죠. 예상대로네요. 저희도 페나코니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무명객의 의견에 동의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요구한 방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축제의 별은 무질서와 약육강식의 지배를 받는 꿈을 쫓는 땅으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죠. 스테이지를 통과하면서 약자는 가차 없이 도태되고 평등은 존재하지 않던 그 시대의 축소판을 어느 정도 느끼셨을 거예요. 잔인한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매일 힘든 나날을 보내고 결국 여러분 같은 영웅만이 성공할 수 있죠. 하지만 스텔라론이 부여한 특별한 신분이 없었다면 당신도 수많은 약자 중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적자 생존의 황무지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좋은 꿈 낙원 중 어떤 페나코니가 더 마음에 드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괜히 말려들지 마. 썬데이 씨, 참나무 가문 사람들이 스텔라론에 관한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알겠어요. 그렇다고 지금이 페나코니의 과거와 미래를 논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스텔라론 문제는 페나코니 모두의 사활이 걸렸어요. 여러분에게 더 나은 제안이 있다면 열차팀도 동의할 의향이 있고요. 협상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자세하게 알려줘도 괜찮아요. 그래야 우리도 약속대로 이곳에 오지 못한 웰트와 로빈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 수 있죠. 한법사 씨,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다들 모였으니 이제 협상을 시작해보죠. 저희가 처한 곤경과 선택, 각자의 이상과 신념, 그리고 궁극적으로 걸어야 할 유일한 길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개최하는 조화의 축제가 이미 오래전 악당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뜻인가? 네, 꿈의 주인님. 조화의 축제가 시작되면 스텔라론의 힘이 노랫소리를 타고 페나콘이 곳곳으로 퍼지게 되고 그럼 모두가 꿈에서 깨어나지 못할 거예요. 뜻밖의 일이로군. 꿈 세계는 5대 가문이 함께 유지한 결과물이네. 누군가 멋대로 조화를 이용해 스텔라론의 힘을 퍼뜨리려 한다면 분명 지위가 높은 사람일터. 혹시 의심 가는 인물이 있는가? 미안하지만 정말 스텔라론의 존재를 모르셨나요? 기가 막히는군. 무명객이 내게 화살을 돌릴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네. 불쾌했다면 은하 열차를 대표해 정중히 사과하죠. 하지만 급박한 상황이라 자세히 조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또한 꿈세계의 안정을 위한 것이니 우리의 걱정을 덜어주시죠. 꿈의 주인님, 조화의 축제가 스텔라론과 무관하다는 것만 증명되고 저희가 괜한 걱정을 한 거라면 제가 약속대로 무대에 올라 노래할게요. 썬데이, 로빈, 난 어릴 적부터 너희를 봐왔기에 그 천성이 어떤지 잘 알아. 지금의 너희는 그분의 가장 충실한 전도자라고 할 수 있으며 너희가 어떤 결심을 내렸는지도 이미 알고 있지. 이 일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네. 웰트 씨가 진심으로 부탁했으니 내가 직접 답을 줘야겠지. 필요하다면 참나무 가문 전체를 파견할 수도 있어. 썬데이, 그분께 빛을 내려달라 간청하고 내가 거짓말할 수 없도록 그분을 대신해 내게 질문해 주겠나? 뜻대로 하겠습니다.
로빈, 이곳에서 증인이 되어 진실을 기록하고 내 결백을 전해 오명을 씻어낼 수 있게 해줄 테니라. 뜻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새 얼굴의 영혼이시여, 저자가 거짓말이나 거짓 맹세를 할 수 없도록 혓바닥과 손바닥에 연철로 낙인을 찍어주소서. 시작하게 따로 준비할 것은 없으니 네. 당신은 당신의 신에게만 독실하며 다른 신을 경배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네.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의 신을 사랑하며 언제나 그분의 경고를 기억합니까? 그렇네. 당신은 당신의 신이 바라던 길을 배신하고 그분의 이름을 저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다네. 당신은 당신의 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피조물의 본분을 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다네.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당신은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A연자 앞에서 거짓을 말하거나 약속을 어긴다면 율령에 따라 저주를 받게 되리라. 그분께서 당신의 신념을 목도하고 인정하셨습니다. 이로써 그것을 증명할 수 있죠. 잠시만 기다리시죠. 왜 그러시죠, 웰트 씨?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가족의 화목과 번영이 소위 말하는 율령에 의탁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말하는 신이 10회가 맞긴 한가요? 웰트 씨도 알다시피 가족은 형제처럼 돈독한 사이라네. 모든 이가 그분의 빛 아래 서로 단결하고 하나 되며 화합 앞에서 그 어떤 이심은 숨길 수 없는 법이지. 신주 10회가 아니라면 그 어떤 신이 이토록 복잡한 앞장에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겠나? 완벽한 조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은연중에 화합을 변질시킨 건 외부의 적이 아니라 이 악장에서 은밀하게 생겨난 불협 화음인 거죠. 머나먼 과거 한 에이언즈가 존재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움직여 은하의 율법을 만들고 그의 신도들은 천회 합창단을 결성해 온 우주에 장엄하고도 엄숙한 성가를 전파했답니다. 훗날 그는 몰락했고 그 에이언즈가 걷던 길은 화합과 충돌에 후자에 흡수되어 동화되었죠. 우주에 울려 퍼지던 합창은 한동안 끊겼고 다시 합창이 시작되었을 땐 이미 조화의 성가가 된 후였습니다. 에이언즈가 세상을 떠난다 해도 주인 없는 운명의 길은 여전히 남아있답니다. 만상을 포용하는 화합에도 과거의 차범이 생겨날 수 있는 법이죠. 웨이트 씨, 지나치게 예리한 건 좋은 일이 아니네. 특히 기댈 곳 없이 혼자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지. 역시 그랬군요. 선데이, 우리의 위협을 위해 두 사람을 잠시 쉬도록 해주거라. 네? 미안, 로빈. 너는 이 모든 걸 모르길 바랐어.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네. 내가 노래할 수 없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거야? 페나코니를 뒤덮은 그림자가 실은 처음부터 우린 화합의 아이가 아니었어. 우리가 꿈꾸던 낙원도 시페의 손에서 탄생해선 안 되지. 모두의 행복은 오직 모든 사람 위에 서 있는 한 사람만이 약속할 수 있어. 율법 속에서 인간은 사회를 만들고 화합 속에서 우린 질서를 얻은 거야. 믿을 수가 없어. 페나코니에
질서의 잔당이 남아있을 줄이야. 웰트 아저씨와 로빈 씨를 어떻게 한 거죠? 걱정 마세요. 운명에 대해 혼자 생각할 시간을 준 것뿐입니다. 이러면 은하열차와 적이 된다는 것쯤은 알고 계실 텐데요. 무명객과 적이 되어야만 하는 건 저와 참나무 가문뿐이에요. 하지만 아직 그 정도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이 페나코니의 정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제법이군요. 웰트 씨만큼 영민한 생각이에요. 질서가 당신에게 웰트와 로빈 씨를 가둬놓고 그걸 빌미로 우리들어 순순히 따르라고 협박하게 했다면 우린 협상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뭔가 오해하신 것 같군요, 히메코 씨. 꿈 세계에서 다치는 이가 없을 거라는 가족의 약속대로 그들은 무사합니다. 질서에 속한 아름다운 신세계에선 더더욱 그렇죠. 페나코니와 이 우주는 무고한 피를 수없이 봐왔어요. 강자는 약자에게 칼을 휘두르고 승자는 패자를 끝까지 몰아세웠죠. 세계는 자연 선택이라는 법칙에 따라 약자의 유골 위에 전 인류의 행복을 세웠습니다. 오직 저희만이, 아니 어쩌면 저만이 이 황당무계한 소동을 끝낼 수 있어요. 죽은 에이언즈를 부활시킬 생각인가요? 지금껏 그 생각을 현실로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히메코 씨가 관심이 있는 듯하니 톡 터놓고 얘기하도록 하죠. 전 언제나 사람들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은하열차 페나코니 이 우주에 대해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질서의 길을 걷는 자의 뜻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언어의 힘이란 너무나도 미약해서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내기 어려운 법이니 모두 저를 따라오세요. 저와 함께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서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갑자기 사라졌잖아. 환영합니다. 여긴 페나코니 꿈세계의 어떤 것도 아닌 제 내면 세계예요. 여러분의 의식에서 비슷한 개념을 차용했기 때문에 눈앞의 광경에 그렇다 할 변화가 없는 것이죠. 웰트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건가요? 이건 일종의 조율입니다. 단지 효과가 더 강력하고 까다로울 뿐이죠. 당신은 겪어봤으니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조율을 통해 여러분은 제 감정을 한층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게 돼요. 즉, 여러분에게 모든 걸 드러내겠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이제 거대한 화면을 봐주세요. 저희가 걸어온 길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제가 내린 수많은 선택 중 일부를 보여드릴 겁니다. 다 함께 어려움을 겪고 나면 분명 여러분도 틀림없이 제 생각을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시작하죠. 첫 번째 선택은 새끼새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로빈과 제 유년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가족의 고퍼우드씨, 다시 말해 훗날 페나코니의 꿈의 주인께서 스텔라론 재앙의 피해자인 저희를 걷어주셨죠. 그 이후 로빈과 전 비교적 순탄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여동생과 함께 고퍼우드 씨의 정원에서 홀로 남은 조아의 비둘기를 발견했죠. 그 새끼새는 깃털도 다 나지 않았고 노래도 할 줄 몰랐어요. 저희가 발견했을 땐 수풀에 떨어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꼭 부모 새한테 버림받은 것 같았어요. 저희는 곧바로 작은 새에게 둥지를 만들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의 겨울은 아주 추워서 저녁만 되면 정원에 세찬 바람이 불었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독충과 짐승이 출몰했죠. 새끼새를 정원에 둔다면 봄까지 버티지 못하리라는 건 누가 봐도 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전 새를 데리고 가 창가에 두고 어른에게 새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죠. 저희는 작은 새가 자신의 힘으로 날 수 있게 되면 다시 하늘로 돌려보내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저희의 예상과 달리 그 새의 운명은 진작부터 정해져 있었죠. 저희가 떠올린 찰나의 생각에 그 새의 결말이 결정된 거예요. 자, 이제 선택할 권리를 드리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실 겁니까? 첫 번째 방법대로 조아의 비둘기를 위해 쿠션으로 둥지를 만들어 주실 건가요? 아니면 새 장을 만든 후 따뜻한 방에서 정성껏 보살피실 건가요? 그럼 여러분의 답을 기다리도록 하죠.
질문을 한 걸까? 그래. 대답은 해줄 수 있지 뭐. 나라면 조화의 비둘기에게 새 장을 만들어줬을 거야. 제자리에 두면 짐승에게 공격받고 말 텐데. 그럼 작은 새가 너무 불쌍하잖아.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질문만 놓고 본다면 난 조화의 비둘기에게 새 장을 만들어줬을 것 같아. 하늘로 돌려보낸다 해도 그 전에 우선 날 줄 알아야 하니까. 제자리에 둔다면 두 번 다시 하늘로 날아갈 기회가 없을 거야. 아무래도 딱히 우리를 가둬둘 생각은 없는 것 같아. 그냥 단순한 퀴즈라면 장단을 맞춰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질문의 답이라면 난 조화의 비둘기에게 새 장을 만들어줄래. 특별한 이유는 없어. 그저 모든 새끼새에게 하늘을 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뿐. 하지만 그때까지 새가 버티지 못한다면 모든 게 부질없지. 좋아요. 당시 저희와 같은 결정을 내리셨네요. 결정을 내렸다면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려드리죠. 저희는 작은 새에게 매일 맛있는 음식을 주고 깃털을 정리해주며 애지중지 키웠어요. 그리고 로빈이 페나코니를 떠나던 그날, 작은 새가 하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새장 문을 열어뒀죠. 전 창가에서 사흘 동안 그 새를 지켜봤어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조화의 비둘기는 날개를 펼쳐 하늘로 날아오르고 땅에 떨어지기를 반복했죠. 137번째 시도 끝에 작은 새는 결국 나는 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순탄치 않았죠. 얼마간 위태롭게 날던 작은 새는 바람을 제대로 타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추락으로 날개가 부러진 작은 새는 제품에서 한참을 발버둥쳤지만 전부 소용없는 일이었죠. 결국 작은 새는 괴로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순간 저희의 극진한 보살핌, 사랑과 기대는 작은 새를 죽음으로 떠밀어버린 손으로 변해버렸어요. 당신이 내린 선택은 정말 유감스럽군요. 그럼 두 번째 선택으로 넘어가죠. 이번에는 한 꿈을 쫓는 여행객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타금으로 일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타금이란 꿈세계 주민의 걱정과 고민을 듣고 그들에게 방법을 제시해주는 참나무 가문만의 직이죠. 그 무렵 저는 꿈세계 곳곳에서 전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기쁨, 걱정, 오만, 회한, 복잡한 인간성이 엮어낸 세계를 일부나마 들여다볼 수 있었죠. 그 사람은 꿈을 쫓는 여행객이자 미립국자였어요. 그 역시 다른 사람처럼 아름다운 삶을 바라며 페나코니에 왔지만 평범한 사람이 보기에 그가 지불한 대가는 전부나 마찬가지였죠. 그는 제게 할 수 있는 건 전부 팔았다고 했어요. 집, 땅, 두 아이까지. 그리고는 자신에게 두 아이를 부양할 힘이 없지만 노예가 되면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죠.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아이들을 데려와 함께 페나코니의 좋은 꿈에서 살겠다는 계획도 있었어요. 엉성한 미립국 계획 탓에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사냥개들에게 걸리고 말았지만요. 저는 이 꿈을 쫓는 여행객의 이야기를 듣고 편히 살 수 있도록 즉시 사냥개 가문에게 추적을 멈추라고 부탁했죠. 멀리 내다볼 줄 몰랐던 전 그 독선적인 선행이 훗날 어떤 나쁜 결과를 초래할지 알지 못했어요. 답은 잠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내리실 겁니까? 제 결정대로 꿈을 쫓는 여행객이 살아남아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사냥개 가문을 설득해 추적을 멈추실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사냥개 가문의 추적 아래 연명하다 운명의 판결을 받을 때까지 침묵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답을 기다리도록 하죠. 어쩌면 그 비극을 돌이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꿈을 쫓는 여행객의 이야기라. 나라면 선심을 써서 사냥개 가문에게 추적을 멈추고 그 사람의 처지를 봐달라고 부탁해볼래. 하지만 이 선택이 어떤 나쁜 결과를 초래했을까? 썬데이 씨는 분명 이 사건을 계기로 약자를 돕는 강자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을 거야.
미립국이 페나코니에선 정말 흔한 일인가 봐. 하지만 이야기 속 남자는 동정할 가치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꿈을 쫓기 위해 아이까지 팔아넘기다니. 되찾아올 계획이었다고 해도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선택지는 단 하나야. 사냥개 가문에게 그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해야지. 그런 사람은 아주 벌 받아야 해. 이 질문은 새끼새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그 연결고리가 바로 썬데이 씨가 우릴 설득하기 위해 생각해낸 돌파구겠지. 난 사냥개 가문에 추적을 멈추라고 부탁할 거야. 저와 같은 결정을 내리셨다니 영광이네요. 존중의 뜻으로 당시 제 선택이 어떤 나쁜 결과를 초래했는지 알려드리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는 큰 성공을 거뒀어요. 추적에서 벗어난 그는 사업을 시작했고 몇 년 만에 벼락부자가 됐죠. OT 어르신만큼은 아니지만 뛰어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는 처음 품었던 소원을 이뤘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본 건 현실에서였습니다. 사냥개들은 그를 영구 추방하려고 했고 전 타금으로서 범죄자의 참여를 들으란 간단한 사명을 받은 후 그들과 동행했죠. 그는 자신이 알팔파 가문의 가주직을 빼앗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렇게 됐다고 털어놨어요. 제가 두 아이에 대해 묻자 그는 오히려 무슨 아이? 라며 되물었죠. 결국 제가 화합을 추구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베푼 선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오히려 악행이 되어 비참한 폭군과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냈죠. 당신이 내린 선택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럼 세 번째이자 마지막 선택으로 넘어가죠. 이번에는 저 자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참나무 가문의 가주가 된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고파우더 씨는 이미 꿈의 주인이 된 후였죠. 그분의 요청에 따라 저희는 사담을 나누게 됐어요. 뜻밖에도 꿈의 주인은 제게 편지를 건넸어요. 그리고는 편지를 읽어보라고 했죠. 그건 여동생으로부터 온 편지였어요. 편지에는 여동생이 세계를 돌아다니며 경험한 일들과 일상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이 편지가 이 자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들 무렵 꿈의 주인이 입을 열었죠. 그 편지를 누가 썼는지 알겠나? 당연히 여동생의 편지죠. 그런데 어째서 저희 남매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꿈의 주인님께서 전해주시는 거죠? 자네가 이 일을 더 깊이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찾아왔다네. 지금 로빈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가? 편지 내용에 따르면 카스벨리나 에이스에 있지 않을까요? 그곳을 둘러보고 있댔어요. 그렇군. 혹시 총알에 맞았다는 이야기는 없었나? 네? 총알이요? 그 행성에 전쟁이 일어났다는군. 로빈이 그곳을 목적지로 선택한 것도 그 때문이지. 화합을 전파하고 행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직접 전선으로 달려간 것이네. 그 아이는 노래로 사람들의 고통을 잠재우고 자신의 몸을 바쳐 컴퍼니의 구호물자 수송을 도왔지만 총알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지. 제 여동생은 어떻게 됐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야전 병원에서 회복 중이겠지. 에이언즈가 보호하사 총알이 그 아이의 목을 관통했지만 평소 화합이란 선행을 실천한 덕분인지 치명상은 피했다더군. 잡무를 마치고 가능한 한 빨리 답장을 써보게나. 빌어먹을 망나니들! 당장 짐을 챙겨야겠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파우더 씨. 이제 제 여동생이 왜 늘 그 거추장스러워 보이는 목걸이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말도 안 돼.
이미 지난 일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전 그저 여러분이 화합의 문제와 한계를 깨닫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거예요. 약자를 돕는 강자의 이상이 아무리 원대하다 한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방적인 꿈에 불과하죠.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 질문이자 선택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번 선택은 그 어떤 심각한 결과도 초래하지 않을 테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건 단순한 공상이자 무수한 밤 동안 절 괴롭혀온 악몽일 뿐이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저처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로빈이 화합의 길을 걷는 일에 동의하실 건가요? 어느 날 밤 꿈에서 비슷한 장면을 본 것 같아. 꿈속에서 흐릿한 얼굴들을 봤는데 그 여자들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우리의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들 모두 어떤 초월적인 존재와 싸우고 있었지. 그들의 막막함과 두려움이 기억나. 하지만 꿈속의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로빈 씨처럼 말이야. 썬데이 씨의 질문이 혼란스럽게 느껴진다면 네 경험에서 답을 찾아봐. 개척의 여정에는 언제나 위험과 역경이 따르는 법이지. 그런데 정말 중도에 포기할 수 있겠어? 마치 세븐스와 다낭이 다음역으로 향하는 걸 말릴 수 있을까? 네 마음속에 너만의 답이 있을 거라 믿어. 난 로빈 씨가 무대에서만 반짝이는 스타라고 생각했는데 용기가 정말 대단해. 하지만 로빈 씨는 썬데이 씨의 여동생이잖아. 아무리 위대한 이상이라 해도 그걸 위해 혈육이 목숨을 바치는 일은 바라지 않을 거야. 로빈 씨가 그런 일을 겪었다니. 약자를 돕는 강자가 위대하긴 하지만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난 잘 모르겠어. 역시 그렇군요. 여러분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 건 절대 화합으로 공경에 처한 페나코니를 구할 수 없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좋은 꿈 낙원을 세울 수 있는 건 약자를 억압하는 강자, 질서일 뿐이죠. 전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괴로워하고 길을 잃었을 때 막막해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낙담하거나 절망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모든 게 제게는 괴로움과 같아요. 그건 애초에 행복이 아니니까요. 저희는 약자에게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을 반드시 알려줘야 해요. 여기서 삶이란 유명인들이 누누이 말하는 삶이 아니라 생존과 결부되는 절대적 의미의 삶이죠. 당신에게 행복한 삶이란 뭐죠? 좋은 질문이네요. 본질적으로 인간의 의식은 일종의 환각이자 자기 가치라는 감옥과 같아요. 인간은 이런 환각에 이끌려 실수를 저지르지만 그 책임은 외적인 무언가가 떠안게 되죠. 그렇게 군중의 실수가 가득 모여 더 이상 추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개별적인 감옥은 거대한 감옥이 되고 적자 생존이라는 자연 법칙이 생겨나죠. 그리고 자연은 언제나 약탈과 희생이 수반되고 그 이면에는 질서가 존재해요. 전 사람들의 행복을 유일한 질서 하에 두고 싶어요. 그럼 더 이상 괴로운 선택을 하거나 인간 본성의 약점에 맞설 필요가 없죠. 짐승의 악습을 버려야만 인간만의 낙원을 세울 수 있어요. 사상만 설명하면 과하게 추상적일 테니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죠.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세계에는 주 5일제나 주 4일제 같은 사회제도가 있다고 해요. 소중한 휴일이 되면 사람들은 삶의 중압감을 내려놓고 영혼의 평화를 얻게 되죠. 오직 이런 휴일에만 약육강식의 법칙에서 벗어나 며칠간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다만 기나긴 삶 속에서 2, 3일이란 무척이나 짧은 시간이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제도는 주 0일제예요. 일요일의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영원한 일요일이 이어지는 것. 그게 바로 신세계이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영원하고 평온한 나날이죠. 그러면 낙원 속 모든 사람이 자신의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은하를 올려다보며 고독하고 단절된 세계 페가나가 얼마나 먼지 따져보고, 누군가는 불필요한 직책을 맡을 필요 없이 상대를 보듬어 주겠죠. 더 이상 현실의 고통을 견디지 않아도 돼요. 그래야만 인간은 가장 고결한 방식으로 운명에 정한 결말에 따라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이죠. 반드시 엔트로피 상실증을 겪고 계시니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반박할 길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이 모든 것엔 어떤 대가가 따르죠? 대가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 한 사람의 영원한 희생이죠. 모두를 위한 낙원을 유지하려면 누군가는 우주가 끝나는 순간까지 고독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법이에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낙원도 결국 한낱 꿈이겠네요. 낙원에 들어가는 건 현실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렇죠? 그건 포기가 아니라 피와 살, 고통과 나약함을 넘어서는 초월이에요. 만약 물질이 정신적 고통의 근원이라면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 법이죠. 하지만 그런 행복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을 이겨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이겨낼 기회조차 영원히 잃게 돼요. 다시 말하자면 그건 도피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도피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엔 도피의 씨앗이 존재하죠. 반디 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생명은 왜 깊은 잠에 빠질까요? 바로 꿈에서 깨어나기가 두려워서죠. 하지만 그건 위대한 계획과 충돌하지 않아요. 그 점을 인정해야만 인간 본성의 나약함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사람들을 포용하고 지켜줄 수 있죠. 당신이 타고난 지도자라는 건 인정할게요. 인간에 대해 비관적이면서도 그 마음을 부정하며 모두에게 공평한 연민을 보이고 있으니까. 하지만 전 자아를 위해 산다는 점에서 당신과 달라요. 인간이 자신을 위한 선택을 내리는 건 당연한 행위이자 태어날 때부터 갖는 권리이기도 하죠. 도피는 약자의 천성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누가 약자인지는 타인이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혹시 당신 눈에 저도 약자로 분류되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반디 씨도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으니 은하열차도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겠지. 부탁할게. 미알 씨가 당부한 대로 우리의 선택을 전해줘. 실례지만 여기는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어, 미샤? 잘 모르겠지만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여긴 어디죠? 여긴 꿈방울 아니야. 우리의 의식이 이 안으로 들어온 거지. 이 꿈방울은 한 무명객이 은하열차에게 남긴 선물인데 이상하게도 선물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어. 꿈세계 판매점 닥터 에드워드의 말에 따르면 꿈세계는 기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용이 없다면 꿈방울도 생겨날 수 없대. 그래서 말인데 호텔 벨보이이자 은하열차의 친구 중 페나코니를 가장 잘 아는 미샤 니가 우리를 도와 이 의혹을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꿈방울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이 커다란 공간의 정체라면 열심히 떠올려 볼게요. 그럼 부탁할게. 히메코 언니, 난 잘 모르겠어.
대체 왜 미샤가 이 꿈방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직은 확신이 아닌 추측일 뿐이야. 하지만 미샤가 익숙한 느낌이 든다고 했으니 내 추측이 맞을지도 몰라. 맞아. 너와 반디 씨는 이곳에서 죽음을 마주쳤어. 아니, 이제는 깊은 잠이라고 해야겠지. 깊은 잠과 꿈이 흐르는 암초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게 이곳에 나타나는 이유도 이해할 수 있어. 문제는 누가 너희를 여기로 데려왔냐는 거야. 지금까지의 단서로 보자면 그 우위는 아닌 듯해. 그러니 범인이 누군지가 한층 더 중요해졌지. 진실의 핵심에 다시 가까워지고 있으니 미샤에게 시간을 주자. 분명 우리를 위해 꿈방울의 비밀을 풀어줄 거야. 근데 이 많은 문 중에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모르겠네. 미샤, 혹시 알겠어? 아마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한번 해볼게요. 단번에 맞췄잖아. 이상하네요. 여긴 호텔과 완전히 다른데도 꼭 와본 것 같아요. 게다가 한동안 살았던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제 기억대로라면 이 복도를 따라 쭉 가면 따뜻한 벽난로가 있어요. 거기서 시계소년과 함께 불을 쬐며 장작 타는 소리를 종종 들었죠. 그리고 맞은편 방은 장난감 방이에요. 전 상자에 담긴 장난감을 전부 펼쳐놓고 그들에게 이야기 만들어주는 걸 좋아했죠. 어라? 그런데 전 꿈이 흐르는 암초에서 자라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여긴 대체... 일종의 기억상실 현상인 것 같아. 걱정 마, 미샤. 누구든 과거를 잊어버리곤 하니까. 하지만 그건 사라진 게 아니라 깊숙한 기억 속에 잠들어 있을 뿐이야. 다시 말해, 그걸 되찾을 수 있다는 뜻이지. 익숙한 느낌이 든다고 했으니 방을 둘러보면서 기억이 좀 더 떠오르는지 볼까? 네,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2개의 방을 둘러보도록 해요. 미하일이라? 우린 그가 시계공이라는 걸 알잖아. 근데 그는 누구랑 대화하는 걸까? 미샤, 혹시 뭐 알고 있어? 죄송하지만 시계공에 관한 일은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미하일은... 뭔가 떠오른 거야? 미하일은 저희 할아버지 성함이에요. 할아버지? 뭐야? 설마 네가 시계공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시계공에게 후손이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흔한 이름이니 우연히 맞아떨어진 걸지도 몰라. 미샤, 그 미하일 할아버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네, 그럼요. 미하일 할아버지는 항해사예요. 그 어떤 신비한 해역이든 위험한 폭풍우든 할아버지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었죠. 할아버지는 항상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셨어요.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싫어했어요. 아직 젊은데 꼭 늙은이 취급받는 것 같다고 했죠. 미하일이란 이름은 할아버지의 부모님인 위대한 바다 여행자 미아리와 일리스에게 물려받은 이름이에요. 할아버지는 돌아오실 때마다 제게 항해 일지를 보여주며 바다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줬어요. 제 꿈은 그분과 같은 모험가가 되는 거였죠. 확실히 시계공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 정말 그냥 동명이인인 걸까? 그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셔? 새로운 여정을 떠났어요. 얼굴을 못 뵌 지도 오래됐죠.
그러고 보니 시계소녀는 어디로 간 거지? 좋은 꿈 마을을 수호하러 갔나? 방에서 어렴풋한 소리가 들려요. 종이새라면 제 친한 친구의 이름이에요. 너 종이새랑도 친구야? 네, 종이새, 시계소년, 거울아가씨는 모두 나침반호의 선원이에요. 종이새는 한 마리가 아니라 대가족이고 똑같이 생긴 형제자매가 아주 많아요. 그들은 거울아가씨의 지시에 따라 선상의 일을 책임지는 최고의 선원이죠. 선원? 종이새한테 그런 설정이 있었나? 미샤, 나침반호에 관해 더 이야기해줄래? 나침반호는 신대륙으로 향하는 배예요. 시계소년과 동료들은 그 배를 타고 짙은 안개를 헤치며 바다 깊은 곳으로 향해요. 그리고 시계소년은 위험이 닥칠 때마다 나침반을 조작해 모두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죠.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 그런데 페나코니 애니메이션을 보면 시계소년과 동료들은 한 번도 좋은 꿈 마을을 벗어난 적이 없지 않나? 듣고 보니 그런데요. 정말 이상해요. 제 기억 속 시계소년은 분명 신대륙에 도착했거든요. 아무래도 시계소년에게 우리가 모르는 과거가 있는 것 같네.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지키는 것처럼. 전에 네가 앞쪽에 으리으리한 분수가 있다고 했어. 바로 여기야. 고여있는 물은 마치 보석처럼 돛을 올리고 항해를 떠나는 모든 이들의 꿈에 박혀있다. 정처 없이 표류하는 날마다 파도 아래의 빛을 바라보면 또다시 이곳으로, 너희 곁으로 돌아오는 듯 하구나. 미샤, 또 뭔가 떠오른 거야? 이건 할아버지가 항해일지에 쓴 구절이에요. 항해에는 수많은 위험이 따르지만 오후에 갑판 위에 서서 반짝이는 수면을 바라볼 때면 현관의 분수가 떠오른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만큼은 가족이 곁에 있는 것 같아서 바다 위의 나날이 아무리 힘들어도 고되지 않다고 하셨죠. 어떤 감정인지 나도 알 것 같아. 장난치지 마! 공감돼서 쉬어본 것 뿐이라고. 고향을 떠난 모험가라면 누구든 저마다 마음속에 이런 분수를 가지고 있을 거야. 바다 저편은 미지로 가득하겠지만 현관의 분수가 나침반이 되어 할아버지를 그리운 가족의 곁으로 인도하겠지. 맞아요. 미아의 할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 저희는 분수에 나침반호를 띄우기도 했어요. 제가 만든 장난감배 말이에요. 그때 전 언제쯤이면 할아버지처럼 모험을 떠날 수 있냐고 물었어요. 미아의 할아버지는 웃으며 저더러 아직 너무 어리다고 했죠. 미아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계공이 아니라 진짜 항해사인가 봐. 그런 것 같아. 미샤의 말대로라면 꿈방울 속 풍경은 미샤의 어린 시절 기억일 테고. 하지만 그렇다기엔 풀리지 않는 게 너무 많아.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미샤는 페나코니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해양 행성에서 태어나 평범한 날을 보내는 아이여야 해. 혹시 기후일 수도 있을까? 바다가 기억의 영역을 뜻하는 걸지도 몰라. 죄송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기억이 분수처럼 마구 솟구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조금만 더 가보면 더 많은 기억이 떠오를지도 몰라요. 할아버지 고통을 나누고 싶어요. 여기선 앞으로 가야겠지? 아니요, 왼쪽 길로 가야 해요. 길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쪽이 맞아요. 이 앞이 미아이 할아버지의 서재예요. 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뵌 장소기도 하죠. 이 방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 미샤, 드디어 왔어. 시계소년 여기 있었구나. 그러고 보니 우리가 처음 만난 곳도 이 방이었는데. 벽을 빼곡히 채운 서적이 항해선 미아일 씨가 남긴 일지야? 미아이 할아버지는 항해를 마치고 돌아오실 때마다 서재 책장에 항해 일지를 꽂아뒀어요. 이건 세계 곳곳을 탐사하고 남긴 기록이에요. 할아버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저 분수 같다고 했어요. 언제부턴가 바닷물이 사람들의 터전을 조금씩 덮치고 있다고 했죠. 사람들의 안전한 터전을 위해 미아이 할아버지는 끝없이 항해를 떠나 바닷물의 근원을 찾아야 했어요. 그날도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서재로 절 불러 항해를 떠나야 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전 할아버지의 표정이 진지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빠도 마지막 항해를 떠나기 전 똑같은 표정을 짓고 계셨거든요. 저도 데려가달라고 애원했지만 할아버지는 제 모험은 이곳에 없으니 문 밖의 소리를 기다리며 얌전히 집에 있으라고 하셨죠. 무슨 소리? 미아이 할아버지는 하늘의 더 넓은 바다, 바로 별바다가 있다고 했어요. 그곳에 먼 여정을 떠나고 싶어하는 아이를 태우고 끝없이 별바다를 오가는 열차가 있다고 했죠. 할아버지는 열차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절 부탁할 거라고 했어요. 그때가 되면 제가 꿈에 그리던 여행이 시작될 거라고 덧붙이셨죠. 열차? 설마! 바로 은하열차예요. 이제 생각났어요. 미아이 할아버지의 친구는 무명객 일행이에요. 그들은 별이 일으킨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세계에 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자신의 회중시계를 제게 줬어요. 그건 미아이 할아버지의 보물이자 모든 항해 이야기에 등장하는 물건이었죠. 할아버지는 앞으로 역경이 닥칠 테지만 이 회중시계의 바늘이 길을 알려줄 거라고 했어요. 제가 발걸음을 멈추지만 않으면 언젠간 반드시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때 방 저편에서 열차 경적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맞아, 미샤. 그래서 우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따라갔어. 그렇지? 응, 그때 갔던 길을 찾을 수